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거는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1교시 양반보다는 조금 더 좀 흥미가 있을 거예요. 좀 재밌는 내용도 많고 사실 잔인한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이거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빼긴 했는데 어쨌든 양반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지금 감기 때문에 콧소리가 자꾸 나는데 좀 죄송합니다. 수업 계속하고요. 2교시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좀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어, 요거 끝나고 나가지고 시험 테스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이거 종종 안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반드시 한번 푸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풀면 나중에 본인이 뭐 시험 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뭐 일부러 깜빡하고 이제 시험에 응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시험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과학 수사 범죄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그 전에 먼저 알아볼 게 있겠죠.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수사를 해나 수사 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정이 돼 있죠. 경찰, 검찰,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기무사, 뭐 헌병 뭐 이쯤 되겠죠.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범죄 수사 기관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았어요. 되게 뭐 사헌부도 있었고 형조도 있었고 한성부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습니다. 뭐 이런 곳에서 했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밖에 뭐 의금부나 토포사 뭐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위에 말했던 삼법사라고 얘기지는 사헌부, 형조, 한성부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범죄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잔인한 장소가 어딜까요?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장소. 막 고문도 많고 막 이랬던 곳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의금부가 왜 그런가 하면 영모 사건 있죠. 영모 사건. 반란 사건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모 사건이 발생을 하면 수사를 의금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영모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뭐 오늘날의 간첩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예요. 근데 영모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 의금부에서 수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영모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를 하는 거죠. 조선시대 범죄 수사기관이 뭐 이런 것이 있었고 뭐 삼법사로는 사헌부, 형조, 한성부가 있었다. 이 정도는 한번 나 이런 거 들어봤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의금부라는 곳은 주로 영모 사건 많이 했다. 이 정도로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사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순라는 뭐 순찰, 뭐 기찰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고신인데 여기서 고신이라는 게 오늘날 얘기하면 고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고문 같은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허용을 해줬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게 지금 이제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딱 보면 이제 곤장질 하는 거죠. 곤장질 하는 건데 곤장으로 치는 태형, 장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형이랑 장형의 차이는 뭘까요? 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한 대에서 50대는 태형이고 60대에서 100대는 장형입니다. 근데 뭐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이거 구분 안 하고 막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태형과 장형은.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때리는 사람 있죠. 이제 갈리쯤 되겠죠. 네, 보면 예전에 보면 뭐 목민심서나 이런 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이 맞는 사람이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때리는 사람한테 몰래 돈을 좀 줘요. 야, 때릴 때 좀 살살 좀 때려. 그러면 이 때리는 사람이 좀 봐줘서 살살 떼주고, 반면에 이 사람들이 뇌물을 안 준다. 예를 들어서 태형이나 장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뇌물을 안 주면 여기 관리가 정말 세게 때리고 막 이런 내용도 목민심서 같은 정약용에 썼던 목민심서 같은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형쯤 되겠죠. 노역형.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소금 생산하는 거, 뭐 철 만드는 거, 이런 굉장히 어려운고 위험하고 좀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시키는 걸 이제 도형이라고 합니다. 유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배형쯤 되겠죠. 뭐 2000리, 2500리, 3000리쯤 되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가 2000리, 2500리, 3000리가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뭐 2000리, 한 1000리가 한 400km쯤 돼요. 2000리면 800km쯤 되는데, 제가 정확한 킬로미터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유배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디, 우리나라가 워낙 나라 작다 보니까 유배형으로 2000리, 2500리, 3000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빙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평양 갔다가 뭐 원주 갔다가 대구 갔다가 뭐 대전 갔다가 이렇게 빙빙 돌아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주로 제주도 아니면 함경도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유형입니다. 근데 유배형 같은 경우는 사실 유배문학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유배지 가가지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이런 걸 묶어서 하나의 문학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유배문학이란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유배형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고위층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용모에 가담해가지고 잡히는 사람들도 유배형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정치적인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유배형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복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죄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복권이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로 딱 올라오면서 굉장히 높은 간직으로 다시 컴백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배형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윤택하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뭐 그 지역에 있는 수령들이 유배지에 왔던 제수들한테 와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배지로 가면서 중간에 자기를 데리고 가는 관리한테 얘기해서 야, 금강산 구경 좀 하고 가자,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아니면 유배지로 가는 중간에 그 지역 뭐 인근에 있던 수령들이 와서 술과 음식을 가져와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배형 같은 경우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받는 아주 좀 특수한 처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배형을 받는 사람들은 다 주로 일반적으로 간직이 좀 높았던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 다섯 번째가 사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목숨을 빼앗는 거죠. 사형. 여섯 번째는 속전, 이제 벌금형인데, 사형을 보면 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 많이 보면 망나니가 막 칼춤 추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장면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럼 그 망나니는 어떤 사람이 망나니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주로 사형을 집행했던 망나니의 경우는 사형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사형수였는데 목숨을 좀 사는 시간을 좀 조금 더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사형수를 죽이는, 그러니까 죄인을 죽이는 망나니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학수사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여기에 보면은 특히 왼쪽에 있는 명탐정, 이걸 아마 이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과학수사하는 내용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살펴보고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명탐정의 기본적인 스토리인데 제가 이 내용은 생략을 할게요. 이 영화를 본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김명민이라는 배우를 실존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정약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겁니다. 원래 조선 명탐정은 영화가 아니고 소설이었어요. 김탁한이라는 소설가가 썼던 소설인데
김탁한이 소설을 쓸 때 그 주인공을 정약용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정약용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 바로 정약용이 썼던 책 중에 여러분들이 뭐 여유당 정서, 목민심서 이런 책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흠흠신서란 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구성은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범죄를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죄를 경중을 판단해서 처벌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시체를 검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흠흠심서란 책인데, 정약용이 이 책을 썼다는 얘기는 정약용 스스로가 굉장히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식견, 좀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약용과 관련된 범죄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성 한 명이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여성이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자살로 결정이 나고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재수사를 했죠. 근데 정약용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이거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라는 걸 한 번에 알아버립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예전에 옛날 집을 보면 대들보가 있습니다. 대들보. 이게 뭔가 하면 그 집에서 지붕에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나무가 있어요. 이제 무게 중심을 그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두꺼운 나무인데 거기에서 그 여성이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살이라면 그 끈 때문에 대들보 위에 있는 먼지가 막 흩어져 있겠죠. 막 지저분하게 막. 왜냐하면 사람이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 그 끈이 움직여가지고 대들보 위에서 있던 먼지가 흐트러져 있겠죠. 근데 정약용이 보니까 깨끗하게 줄이 하나만 딱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군가 그 여성을 죽인 다음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대들보에 줄을 매서 매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들보 위에 있는 줄은 깨끗하게 한 줄만 딱 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 정약용은 이거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 사건의 범인은 그 시어머니였어요. 뭐 시어머니가 좀 폐륜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며느리한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몰래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좀 약간 좀 지저분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구체적 아주 자세한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흠음신서라는 책이 정약용이 쓸 정도로, 그래서 이 영화의 왼쪽 조선 명탐정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정약용은 범죄 수사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조선시대 내에서 지금 우리와는 뭐 물론 오늘날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체도 검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그 과정이 독살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밝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하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게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이 바로 여기 말했던 흠음신서 같은 책입니다. 그러면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범인을 잡는데 집착을 했을까? 뭐 당연한 거겠죠. 왜? 나쁜 놈은 잡아야 되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또 범죄수사 지침서 중에 무원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풀어주면 원망을 없게 하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무원록이란 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썼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함을 없도록 해라라고 해서 무원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원록에 보면, 물론 이 책도 우리나라 책이 아닙니다. 원래 원나라에서, 중국 원나라에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여러 번 이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언액, 즉 한글까지 되는데, 이 책이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 사건을 수사하는 아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사건 사례 등이 제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범죄를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하고 어떻게 적발을 하고 그 내용입니다. 하나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범죄라는 게 어느 사회나 있었던 거예요. 그 범죄를 수사를 하고 밝히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의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뭐 낮은 과학 기술이 수준이 낮으면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범죄를 잡으려고 했다는 게 어느 시대나 공통되고 그게 조선시대에도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책자, 뭐 무원록, 뭐 흠음신서 이런 책자가 전해진다. 뭐 심리학이라는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 책자가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이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내용이 좀 있긴 한데 너무 잔인한 게 꽤 있거든요. 뭐 막 간단하게 이건 제가 아주 짧게 설명할게요. 거기 전라도에서 어떤 남성이 이제 굉장히 잔인하게 사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사형을 잔인하게 이제 죽음을 당했거든요. 살해를 당했거든요. 뭐 그냥. 근데 그 범인을 잡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뭐 검시를 3번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범인을 잡게 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제가 계약을 하면 수업 시간에 뭐 집중이 안 되고 좀 졸음도 오고 그럴 때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온라인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보시면 뭐 이런 내용 있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나름대로 범죄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책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보시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치면 제가 시험 관련 퀴즈 문제를 내놨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푸는데 물론 성적에는 반영은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문제를 좀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몇 문제 되지 않아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나중에 본인이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적에 반영은 안 되지만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첫째 주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동부를 파헤쳐서라도 검시를 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일로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아니 되며 죽은 자의 원통함도 법으로 풀어줘야 한다.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